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우리 1.5 하지마라 비문학 강좌 2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비문학 강의는 꺼져라. 그죠? 아무렇게나 하고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비문학 강의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4강부터는 스텝 1.5 아무렇게나 하지마라 비문학 이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그죠? 신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중에 절찬 판매 중이고요. 자, 한번 보죠. 하나씩 이제 전체 유형 10개로 되어 있고요. 표시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답을 끌어내는 방법인가 이거 중심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8쪽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출제 유형의 주제 파악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전략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글의 주제 파악할 때는요. 선택지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 제시문의 내용을 가장 잘 포괄하는 것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는 건 아니고요. 그저 확인되는 것들 중에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 보시면 문제는 다 제목 아니면 주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문단부터 따져보죠. 자, 언제부터인가 이곳 속초 청호동은 본래 지명보다 아바이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핵심 화제 제시돼 있죠. 그죠? 속초 청호동 그다음에 뭡니까 이곳이 아바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1문단의 넷째 줄을 보시면요. 자, 어떻게 이 마을이 형성됐는가 나와 있죠. 넷째 줄 이 부분이에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일사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원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네요.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보시면요. 이 문단, 자 형식 문단이에요. 동해는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히는 고마운 곳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물고기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보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역접 이후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가자미는 해가지고요. 자, 이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가자미네요. 가자미는 사철 잡히는 생선으로 어부를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고기라고 한다 해가지고요. 가자미, 자리고기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문단 보시면 청호동에서 여기서 잘 잡히는 가자미로 가자미 식혜를 담그는 광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이 가자미 식혜가 뭐로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이 문제가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까다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선택지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3번의 내용이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정답은요. 제시문의 내용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2번입니다. 물론 1번에 속초 자리고기의 유래라는 거, 그죠? 왜 자리고기라고 불리는가라는 게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이 마을의 밥상이라는 거. 아바이 마을에 대한 정보. 그죠? 일단은 보시면 아바이 마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밥상 얘기도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자, 청호동 아바이 마을 그다음에 가자미 자리고기, 가자미 식혜, 속초의 명물. 이 전체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는 건 2번이죠. 1, 3번도 확인이 되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내용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의 제목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은 아예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분명히 1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이곳 청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호동 주민과 함경도 실향민의 화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나와 있는데요. 사례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뭐가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내용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왜 기본 개념할 때 했었죠? 사례라는 건 결국 뭡니까?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 자체가 아니라 사례가 뒷받침하는 내용들 그죠 사례들 전체가 포함되는 게 주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죠. 글 짧죠.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인데 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러나 역시 역접 표지 나오죠.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제일 먼저 보래요. 자 이유까지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로마는 뭐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를 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1번, 2번이에요. 그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확인되죠. 그죠? 그다음에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분명히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문명에 대한 반성이라는 게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번, 2번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로마라는 것은요. 뭘 하기 위한 문명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도시로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자체가 문명에 포함되고요. 그죠? 이 로마가 하나의 사례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요.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 맞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무조건 포괄적인 거, 무조건 사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죠?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잘 묻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례가 포함되고 뒷받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전략 3 이렇게 나와 있죠. 중심 내용 했을 때 자, 역접이나 전환 이후의 내용이 주제가 된다. 우리 왜 역접, 그러나 하지만 같은 경우는 뒤쪽의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면 전환한다는 거, 뭐 그런데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 왜 전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야기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쪽의 내용이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 똑같아요. 중심 내용, 제목이나 주제 중심 내용 강조하는 내용 묻는 것은 긍정형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2시문의 5번째 줄 보세요. 자, 그러나 그죠? 그러나 역접이죠. 게다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힌트까지 결정적으로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책은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책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우리 왜 무엇보다도 같은 경우도요. 강조할 때 쓰는 거죠.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될 겁니다. 책은 꼭 있어야 되고 책 읽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선택지가 뭐예요? 2번이죠. 독서의 필요성과 손쉽지 않다는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똑같은 용어가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이라는 거, 물론 이제 그 능력의 비용 싸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앞에 중요한 것은 책은 희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목 찾는 것은 몇 번 훈련만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14쪽 한번 가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 문제 들어가요. 역시 제목 찾는 거고요. 제가 계속 주제나 제목이나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찾을 때는요. 제시문을 먼저 보죠. 그죠? 뭐 선택지에 맞춰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1문단 한번 보죠. 자, 예술에 대해 해당하는 아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비롯됐고 그다음에 독일어 쿤스트는 어디에서? 쾰넨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아트가 아르스, 그다음에 쿤스트는 쾰넨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결론 내리고 있죠.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예술에 뭡니까? 비롯됐다. 어원을 따지면서, 그죠? 어원을 따지면서 그 개념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 여기죠. 자,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그래서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이라는 거. 그럼 보세요. 기술들을 포괄하고 있다가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이 18세기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바로 예술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기술과 구별하기 위해서 미적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기술은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 예술에 국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문예, 연극, 무역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세요. 얘도 지금 선택지 가만히 보시면요. 1번과
4번이 살짝 헷갈리는데 물론 선택 7번에 예술과 기술의 차이가 이 문단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왜냐하면 유용한 것을 만드는 실용적인 기술,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 근데 제가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잘 포괄하고 있는 게 제목이나 주제로 적절하다고 했죠. 1번으로 택하게 되면 이 문단의 내용만 담게 되고요. 1문단의 내용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문단의 내용 둘 다 담고 있는 건 4번이죠. 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이게 적절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6쪽입니다. 자, 주장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제시문 보죠. 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등 나와 있고요. 넷째 줄에 결론 유도하네요.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자,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역접 다음 봐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어떤 설명이 적응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동물들은 환경을 변형시키고 그 환경 변형 개변은 뭡니까? 능동적인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보시면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라고 해가지고요. 도라고 해서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이미 1문단에서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자,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는 것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죠.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이 3번이 가장 적절한 주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 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왜 선택지 1번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요. 동물들은 환경 개변에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이 문단에서도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적극성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4번도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1번이나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도 그죠? 어디에 환경 기본의 능동적인 동물의 하나의 뭐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사례로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 자체가 아니라 사례가 포함되는 동물,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그죠? 이걸 전체에서는 주장으로 적절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주제 찾기 문제는 정답률 자체가 낮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18쪽의 문제 보시면요. 요거 까다로워요. 그죠? 6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쓴 의도로 적절한 거. 이도 왜 썼는가 묻는 거니까 주제 묻는 거겠죠. 일단 1문단 한번 보면요. 1문단의 핵심 내용 한번 보죠. 그죠? 일단 1문단이 밑에서 셋째 줄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50조 달러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자,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드했겠지만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 해가지고 일단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문단, 제시문 길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2문단에 보면 같이 보죠. 책으로. 미국에 사는 앵키텐 씨는 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 들고 있어요? 앵키텐 씨라는 사람의 뭘 들고 있습니까? 사례를 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례가 뒷받침하는 내용, 이 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주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앵키텐 씨 얘기를 쭉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3문단 한번 가보죠. 3문단. 한편 영국에 사는 누구 샤론 베이츠 씨는 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뭘 들고 있어요? 예. 사례를 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례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문단에 넷째 줄 한번 보시면요. 넷째 줄 보시면 바로 이런 것에 뭐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에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앵키텐 씨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샤론 베이츠 씨의 사례가 바로 1문단에서 문제지게 했던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그런 곳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즉 이런 무보수 활동이 돈을 받고 하는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척 어떤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이 이런 무보수 활동이 있고 이런 것도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문단에서 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첫째 줄 보세요. 돈을 받지는 않지만 앞에 산문단에서 얘기했던 무보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활동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무보수지만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 하나 더라고 해서 사례를 추가하고 있네요. 그 사례가 뭐예요? 어머니의 가사노동이라는 거. 결국 그러면 1, 2, 3, 4문단에 걸쳐서요. 보이지 않는 부, 숨어있는 곳 얘기를 하면서 무보수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런 무보수 활동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생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사례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이죠. 부의 가치는 경제적 수치뿐 아니라 그죠? 무보수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부, 즉 무보수 활동이라는 것도 어떻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이에요.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지금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글 안에서 들고 있는 사례들이 그죠?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생산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례들을 포함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5문단의 결정적인 함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문단. 자,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건 이해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만으로 부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자,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긴데 이 다른 곳이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이 글에서는 행복이 보이는 돈이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숨어 있는 부가 있고 그것도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은 그죠? 말이 안 된다.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눈에 보이는 돈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이 곧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 말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요.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돈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다른 곳이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이라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요.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기준들을 중요하게 강조한 거예요. 그죠? 사례가 뭐 하는 거? 사례가 포함되는 것들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문단에 걸쳐 있는 사례 한번 보시고요. 보이지 않는 부도 가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보이는 돈에서만 찾지는 말라. 다른 데도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 이런 무보수 활동도 가치가 있다라는 걸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점 잘 잡으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 말고요. 나와 있는 내용 전체가 포괄되는 거, 그 다음에 사례가 뒷받침하는 거 이런 것들 핵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도킨스의 논리가 있고요. 여기에 필자의 문제제기 그러면 필자가 도킨스라는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리처드 도킨스 한때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던 거죠. 자, 볼게요. 글은 짧습니다. 그죠? 자, 도킨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의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사실 도킨스는 플라톤에서부터 쇼펜하우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던 철학적 생각을 유전자라는 과학적 발견을 이용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일단 이에 따르면 누구예요? 도킨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개체는 유전자라는 진정한 주체의 매체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라고요. 그죠? 그런데라고 역접으로 가고 있네요. 자, 이 같은 도킨스의 논리에 근거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몸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 뭘 받게 된다? 면죄부를 받게 된다. 그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유전자가 한 거니까. 그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가 한 거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필자의 문제제기가 그런 데 이후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모든 것들이 이미 유전자가 가진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의 이기적 욕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어 면죄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네요. 그래서 도킨스의 생각에는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 생명체를 경시하게 되는 논리가 잠재해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구체적 생명체를 경시, 가볍게 본다는 것은 생명을 쉽게 죽인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나 아닌 유전자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명체의 주체적인 결정 가능성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그죠? 구체적 생명체를 경시하게 되는 논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라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생명을 쉽게 죽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3번에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진정한 주체인가라는 거. 그죠? 이를테면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보게 되면, 그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진정한 주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게, 자, 여기서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이거죠.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 그죠? 일단 그런 이유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잘 보세요. 그래서 자, 인간 얘기를 하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 생명체를 경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인간은 하나의 뭐가 돼요? 사례가 되고요. 이 사례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바로 생명체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체의 자기 결정권, 생명체의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 문제는 반복됩니다. 주장하는 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문단 두 개인데요. 1문단 바로 가보죠. 우리 1문단에 셋째 줄 보세요. 역시 역잡의 표지 나와 있죠. 자,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뭐가 일고 있다? 사회 문제. 그러면 이거 보세요. 도덕적 응징한다고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범법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우려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 두 줄 보면요. 자, 말 그대로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뭐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의 신상 정보 공개, 범법 행위, 사회 문제, 그리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문단도 결론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이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결론 내리고 있네요. 따라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죠? 뭡니까? 범법행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요, 4번이 돼야겠죠.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말 그대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알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것은 그것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격 훼손, 사생활 침해가 바로 인권 침해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한 오답이 3번인데, 3번에 공유된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죠? 이 문단에 보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채 유출돼서, 그죠? 사생활 침해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3번에 이 정보 유출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한번 볼게요.
주제 찾는 문제는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가보죠. 역시 중심 내용 묻고 있고요. 자, 1문단 보시면 업무는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라고 해가지고요.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문단 마지막 두 줄 보세요. 그죠? 아, 참 이거 다 미리 그 진도 맞춰서 풀고 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결국이라고 해가지고요. 결론 내리고 있네요.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뭐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해가지고요. 1문단에서는요. 이 조선시대 언간에 그죠?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를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2문단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야 되죠. 보세요. 자,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서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역점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뭐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성이 관여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이기는 하는데 여성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16, 17세기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례부를 비롯해서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정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문 관찰이 사례부 계층 이상의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이라는 것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뭡니까?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그러면 흐름 보면 언간은 업무는 뭡니까? 언간은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부녀자끼리만 주고받거나 그런 걸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의 공유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거죠. 언가는 그대로잖아요.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1문단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2문단의 내용 4번으로 하게 되면 2문단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죠.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28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한번 볼게요. 자, 10번 한번 보시면 역시 제목 이렇게 묻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이 첫 번째 유형에서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읽어보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했었다. 자,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해가지고요. 선택지 얼핏 보면 3번의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다른 한편. 그런데처럼 소재가 뭐 되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서 이제 다른 한편이라고 전환하면서 진보에 대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에 대한 답이 그죠? 제목이 되겠죠.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근거라는 거,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 자체가 자연의 진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해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해, 이런 거죠. 해겔 같은 사람은 자연을 진보한다고 보지 않고 그냥 역사만 진보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반면 다인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 했다, 이런 거죠. 해겔 같은 사람은 자연은 진보하는 게 아니야, 진화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윈 같은 경우에 뭡니까? 아니, 진화는 곧 뭐와 진보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연도 진보한다고 볼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자, 다윈의 견해가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본 하나의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잘 보세요. 이게 자,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다인의 견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역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해서 자,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놓음으로써 자연도 진보한다고 보기는 했지만 다만 뭡니까? 일종의 혼동과 오해를
오해를 낳았다. 사실은 두 개가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다인의 이러한 견해가 혼동과 오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요 이런 거죠. 자연은 진부하는 것이냐 진화하는 것이냐, 진부와 진화가 구별되는 것이냐. 그래서 뒤쪽에 다른 한편 이후의 내용을 가장 포괄하고 있는 것은요,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근데 잘 보세요. 일단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우리 셋째 줄에 다른 한편 이후에서 뭡니까?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화제가 자연의 진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면 자연은 진보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자연의 법칙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가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주제 찾는 문제에서요. 우리 좀 전에 봤던 7번 문제하고요. 이 10번 문제는요.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환, 다른 한편, 그 다음에 핵심을 유도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자연은 진보하느냐 진화하느냐 그리고 진보한다고 봤을 때는 역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자연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이렇게 되겠죠. 4번에 자연 넣어줬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환과 그 다음에 핵심을 유도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답 걸러낼 수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출제 유형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4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